그럼에도 이 작품을 볼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너무 큽니다. 사실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볼 수 없음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상 최초의 걸작 대우를 받은 작품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사 산책 5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저번 시간에는 장화 홍련전을 흥행시킨 사업가 박승필과 일본의 검열제도, 신파라는 정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사에서 소위 최초의 민족영화로 여겨지는 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리랑이 개봉한 1926년은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자 친일 매국노인 이완용이 죽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인 순종 황제가 승하한 해이기도 하죠. 순종 황제의 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에 청년 학생들의 주도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년 학생들은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치 원수는 자본제국주의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와 같은 경문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고 항일 시위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에 군중들도 합세하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듯 했으나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면서 저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전까지 다소 침체됐던 항일 정신이 또 한 번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본의 검열제도, 활동사진 필름 검열 규칙이 공포된 시기도 이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영화계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해설과 변사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 것인데요. 전문 배우들이 양산되고 연기력도 점점 탁월해지면서 변사의 역할이 축소돼 간 것이죠. 1926년 5월에 조선일보 연재 만화를 원작으로 한 희극영화 멍텅구리가 개봉을 하지만 작품성, 흥행면에서 모두 실패를 합니다. 이후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장한몽이 단성사에 개봉을 하고 흥행을 하는데요. 이 흥행 가도에 더욱 힘을 실으면서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작품이 바로 나온규의 아리랑입니다. 아쉽게도 아리랑 역시 필름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라는 자막이 등장했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규가 직접 연기한 영진이라는 인물과 지주를 대행하는 악덕 마름이자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기호라는 인물이 서로 노려보는 클로즈업 장면이 나옵니다. 영진은 서울에서 떨어진 한 농촌 마을에 사는데요. 그는 확실치 않은 이유로 실성한 후에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이 동생 영희를 유혹하는 마름 기호만큼은 원수로 여깁니다. 기호는 자신의 하인에게 지시해 영진을 몽둥이로 패거나 소장농인 영진의 아버지를 못살게 굴기도 합니다. 사실 영진의 아버지는 소장농이 아니라 중농이었습니다. 여유있게 먹고 살 정도의 농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진을 공부시키기 위해 논밭을 처분하고 지주의 돈을 빌려 쓰는 소장농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영진은 한 사립 전문 학교를 다니는데요. 중도에 퇴학을 당하고 귀향한 뒤부터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영진이 철학을 공부하다가 미쳤다는 소문, 혈기왕성한 영진이 박해를 받다가 미쳤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합니다. 여름방학 시기에 영진의 고향 친구이자 대학생인 형구가 고향에 내려오는데요. 형구는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영진이 미쳐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고 슬퍼합니다. 영진의 아버지는 아들 또한 형구처럼 성장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미쳐있으니 서러운 감정에 빠집니다. 영진의 누이 동생인 영희는 오빠를 대신해 형구를 지극히 대접하는데요. 형구는 이러한 영희의 모습에 끌리게 되고 나아가 사랑하게 됩니다. 영희 또한 형구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후 마을에 추수가 끝나고 풍년놀이가 벌어지던 날에 마름 기호는 영진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는 영진의 아버지에게 지주에게 빌린 돈을 갚든지 아니면 자신과 영희의 혼인을 승낙하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영진의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기호는 집에 혼자 있는 영희를 겁탈하려 합니다. 이 순간 형구가 나타나서 기호와 싸우지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을 보고 영진은 뭐가 좋은지 웃고만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풍년놀이가 한창이고 신명나는 풍악이 들려옵니다. 그러던 순간 영진이 갑자기 낯을 들어 기호의 가슴팍을 내리칩니다. 기호의 가슴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고 그 충격에 영진은 정신을 차립니다. 제정신을 되찾은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일본 순사가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살인범이 된 영진은 마을 사람들과 영희, 형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순사에게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길이 바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영상으로 보지 못해 참 아쉽지만 그래도 그럴싸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아리랑은 무려 800여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 3개월 동안 찍었다고 합니다. 관객이 엄청나게 몰려서 단성사의 문짝이 부서지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은 전국을 돌며 상영을 했는데요.
극장이 없는 시골에서도 가설 극장을 만들어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변사였던 송동호는 아리랑 상영 시 극장을 감시하는 일본 임석 경관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해설이 달랐다고 증언합니다. 경관이 없을 때는 일본 순사의 고문으로 인해 영진이 미쳐버린 것이라고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수시로 저항적 민족주의의 영화가 된 것이죠. 연구자들 대다수도 아리랑을 민족주의 영화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학적 완성도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당대의 평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아 이 1편은 별로 흠잡을 곳이 없는 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촬영 기술이라든지 감독술이 특별한 독창적 성공은 없다 할지라도 제래의 몇몇 작품에서 서투른 곳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꽤 묘하게 가리웠다. 극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쇠퇴하여 가는 조선 농촌을 배경 삼은 만큼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바가 많으니 특히 농가 밭을 다 팔아서 나를 공부시킨다는 것과 이렇게까지 공부시킨 아들이 의외의 광인이 되었다는 것은 농촌의 중상계급이 실이 맛보는 처지라 하겠고, 아리랑 고개 밑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농김 매는 촌민과 그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청년의 간판이 붙어 흉내나는 농촌 청년이 모인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에 따르면 아리랑은 이전의 영화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이고 영화적인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개와 고양이라는 자막 또한 서로 앙숙인 동물을 통해 영진과 기호의 대립, 나아가 조선과 일본 제국주의의 대립을 상징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지금 보면 너무 뻔해 보이지만 아직 영화 언어에 미숙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묘한 지점이었을 겁니다. 또한 60만세운동의 여파로 항일 정신이 다시금 일어난 시기에 이러한 작품을 개봉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은유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기에 검열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 작품을 볼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너무 큽니다. 사실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볼 수 없음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사상 최초의 걸작 대우를 받은 작품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광복 후 조선 총독부에 일했던 아베가 필름을 일본으로 밀반출했다는 설, 북한 김정일의 영화 아카이브인 영화문헌고에 필름이 있을 것이라는 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연구자가 아리랑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그 원본을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이미지, 사운드가 없는 영화가 오늘날까지 다양한 담론을 통해 영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리랑은 정말 좋은 영화였을까요? 그리고 좋은 영화란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